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정말 흥미로운 기술, 그리고 금융 소식들을 좀 가져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글이 휴대폰에서 바로 AI를 돌리는 앱을 내놨다는 얘기부터 또 메타가 AI로 위험 평가를 확 자동화한다는 소식,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의 큰 변화들까지요. 네, 로빈후드 이수 소식도 있고 리플이란 스위프트 연계 가능성, 또 스테이블 코인 얘기도 있죠. 맞아요. 이 소스들 속에서 당신이 꼭 아셔야 할 핵심들만 쏙쏙 뽑아서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먼저 구글 소식부터 가볼까요? AI 엣지 갤러리라는 앱을 내놨는데 이게 뭐냐면 인터넷 연결 없이 스마트폰 자체에서 바로 AI 모델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 이미지 생성이나 코딩 같은 작업들을요. 네,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그 온디바이스 AI라고 부르는 건데요. 데이터를 이제 외부 클라우드로 보내지 않고 기기 안에서 처리하니까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좋고 또 오프라인에서도 작동한다는 장점이 있죠. 아, 클라우드를 안 거치니까요. 네. 근데 물론 아직은 이게 실험적인 알파 버전이라서요. 기계 성능에 따라서 속도나 품질이 좀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폰 사양이 중요하겠네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게 아파치 2.0 라이센스로 공개됐다는 점인데요. 이건 뭐냐면 누구나 그냥 자유롭게 가져다 쓰고 심지어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뜻이거든요. 오, 그럼 구글이 이걸로 뭐 직접 돈을 벌겠다 이런 것보다는 개발자들이나 사용자들이 온디바이스 AI 기술 이걸 직접 좀 써보고 가능성을 탐색해봐라. 약간 이런 판들 깔아주는 느낌인데요. 네, 맞아요.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구글이 정확히 뭘 목표하는지는 아직 명확히 밝히진 않았지만 뭐랄까 온디바이스 AI 생태계를 좀 만들어 보려는 그런 중요한 첫걸음으로 보여요. 앞으로 클라우드 AI랑을 좀 다른 더 개인화된 AI 시대를 준비하는 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자, 구글은 이렇게 사용자 손안에 AI를 쥐어주려는 반면에 메타는 좀 다른 방향인데요. 내부 프로세스에 AI를 아주 과감하게 도입한다고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서비스의 기능 업데이트할 때 그 위험성 평가 있잖아요. 그걸 90%까지 AI로 자동화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개발 속도는 확실히 빨라지겠죠. 엔지니어들한테 자율성도 더 주고요. 근데 이게 괜찮을까요? 좀 걱정되는데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 딜레마입니다. 효율성을 높이는 건 좋은데 이게 개인정보 문제라든가 아니면 유해 컨텐트 같은 민감한 영역까지 AI 판단에 크게 의존하게 되면 인간의 어떤 윤리적 검토가 좀 소홀해질 수 있다는 비판이 상당히 커요. 그러니까 개발자가 직접 이건 사람이 좀 봐야 할 것 같은데 하고 판단하지 않으면 그냥 AA 평가로 넘어가 버릴 수도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잠재적인 위험을 그냥 놓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물론 뭐 복잡하거나 새로운 이슈는 전문가가 직접 보고 특히 그 EU 사용자들한테는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고는 하지만요. 네, 그렇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이게 전체적인 플랫폼 규제화나 흐름 속에서 나온 조치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AI가 효율성을 정말 높일 수 있겠지만 결국 인간의 어떤 비판적인 검토, 균형 감각이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사례죠. 확실히 그러네요. 기술 플랫폼의 효율성 추구가 이런 큰 변화를 가져오는데 금융시장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보이네요. 속도와 확장. 암호화폐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로빈후드가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스탬프를 인수했다고요? 금액이 무려 2억 달러. 네, 이게 상당히 큰 인수인데요. 로빈후드가 이제 미국 시장을 넘어서 글로벌로 확장하고 또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기관 투자자 시장까지 진출하겠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로 보여요. 기관 투자자 시장이요? 네, 비트스탬프가 유럽이나 아시아 이쪽에 50개가 넘는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규제 준수 경험도 많고요. 이걸 발판 삼아서 기관 대상 거래나 대출, 스테이킹 서비스 같은 걸로 확장하려는 전략인 거죠. 아, 단순히 거래소 하나 더 늘리는 게 아니군요. 라이센스랑 기관 서비스 경험까지 보고 인수한 거네요. 맞습니다. 캐나다 원더파이의 인수에 이어서 아주 공격적인 행보죠. 그렇군요. 또 흥미로운 소식이 리플, XRP 있잖아요. 이게 기존 국제 금융 시스템, 그러니까 스위프트랑 연결될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왔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얘기죠? 네, 저도 그거 보고 흥미로웠는데요. 핵심은 ISO 2020이라는 국제 표준에 있어요. 이게 뭐냐면 금융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는 일종의 공용어 같은 거거든요. 공용어? 아, 네, 근데 스모크웨라는 분석가가 제시한 자료를 보면 리플 관련 문서나 어스포트라는 회사 도표에서 XRP가
스위프트랑 같이 결제 지시 수단 항목에 딱 포함된 정황이 포착됐다는 거예요. 스위프트랑 나란히요? 네. 그러니까 리플의 시스템, 리플렛이 이 ISO 2020이 표준을 따르기 때문에 은행들이 기존 시스템을 뭐 크게 뜯어 고치지 않고도 XRP를 결제 옵션 중 하나로 더 쉽게 통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와, 그러니까 XRP가 스위프트를 번전이 대체한다 이런 게 아니라 기존 시스템이랑 호환되면서 그 안에 통합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군요. 그렇죠. 대체보다는 통합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석인 거죠. 이게 현실화된다면 정말 큰 변화가 될 수 있겠네요. 정말 그렇겠네요. 자,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얘기도 빼놓을 수 없죠. 미국이랑 한국 모두에서 제도와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이 핵심 주제 중 하나였고요. 특히 미국에서는 달러에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 오히려 달러 패권을 더 강화할 수 있다는 시각이 좀 주목받고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 패권을 강화한다고요? 그건 왜 그렇죠?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이 준비금으로 미국 국채를 대량으로 사들이게 되잖아요. 그게 결국 달러 수요를 늘리는 효과가 있다는 논리죠. 그래서 제이디 벤스 같은 정치인 발언이라던가 뭐 지니어스법 같은 규제 법안 논의가 활발한 거고요. 아, 그런 맥락이군요. 한국금융권도 가만히 있진 않죠. 그럼요. 아주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은행들은 가상자산 수탁, 그러니까 보관 관리 서비스 같은 관련 사업 진출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고 이미 그 CBDC 기반 예금 토큰 실험, 프로젝트 한강에도 참여하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증권사들도 움직임이 있다고요? 네, 증권사들도 뭐 공동법인 JV 설립 같은 걸 검토하고 있고요. 금융그룹 차원에서 컨소시엄 형태로 발행하는 모델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다만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은 고려할 게 많아요. 환율이라던가 국채시장 같은 것들이요. 그래서 한국은행의 역할이 아주 중요해질 겁니다. 그렇군요. 오늘 쭉 살펴본 내용들을 보면 와, AI는 우리 손안의 경험, 그러니까 구글 앱부터 시작해서 거대 플랫폼 운영 방식, 메타 사례까지 바꾸고 있고요. 또 디지털 금융은 단순히 새로운 자산에 넘어서서 기존의 글로벌 결제망, 리플과 스위프트 얘기처럼요. 그리고 자산 시장 자체, 로빈후드나 스테이블 코인처럼 이걸 근본적으로 재편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숨가쁘게 변하고 있네요. 맞습니다. 이게 다 개별 기술이나 어떤 사건 하나하나가 아니라 뭐랄까 기술 발전, 효율성 추구, 그리고 새로운 규칙 만들기 이 모든 게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대한 흐름의 일부인 거죠. 오늘 다룬 소식들이 앞으로 서로에게 또 어떤 영향을 주고 받을지 이걸 계속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께 질문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런 기술과 금융의 혁신이요? 결국 당신의 자산 관리나 아니면 그냥 평범한 일상생활에 우리가 생각하는 편리함 그 이상의 어떤 예상치 못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더 깊은 의미는 없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